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컬러 힐링 이미지 인문학 여행을 함께 떠나볼 한지훈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는 블루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블루라서 이렇게 파랑색으로 오늘 좀 신경 좀 써봤는데요. 어떻게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해요. 여행 갈 때 산과 바다 중에 어디 갈래 하면 저는 항상 바다를 부르곤 했거든요. 이 바다를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지죠. 우리가 자연에서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서 추출하기에는 생각보다 또 어려운 컬러가 이 파랑입니다. 자연, 하늘, 바다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컬러 중에 정말 파랑색 몇 가지나 생각나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블루베리 이름은 블루베리지만 사실 이런 파랑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생선류 혹은 파랑새? 파랑새는 얼마나 희귀하면은 파랑새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파랑색은 일상에서 요즘은 아주 흔하지만요. 이렇게 자연물에서 얻어내기는 참 어려운 컬러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색입니다. 파랑색에서 가장 역사가 긴 블루는요, 이집트 블루라고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파랑색을 참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파랑색이 해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돌에서 나오는 파랑색 가루를 만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눈 주변에 이렇게 남색으로 칠한 거 많이 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자기 장식의 효과도 있었지만요. 신체 보호의 효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참 지혜롭죠. 한쪽 문화에서는요, 파랑색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심지어 파랑색은 초록색의 변종이다. 초록색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랑색을 그닥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고대 그리스가 그랬고요.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의 흰바족,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영어색과 흰바색의 구분을 보시면요. 영어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초록색과 파랑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데요. 이 흰바족에는요, 보시면 이 초록색과 파랑색이 한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름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하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록색과 파랑색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초록색과 파랑색을 구분하지 못할까? 여기에 실험을 해봤는데요. 흰바족에게 우리는 다 보이죠? 이쪽에 오른쪽 원에 하늘색과 연두색을 구분해봐라. 그럼 당연히 하늘색 저 왼쪽 위에 보이잖아요. 11시 방향에. 그런데 10시, 11시 방향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흰바족은요. 이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히려 왼쪽에 있는 색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명암이 다른지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색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색을 지각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파랑색 이야기하면 또 이 악마의 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터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 악마의 눈 정말 엄청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게 그 악마의 상징인지도 모르고 그냥 되게 예쁘다. 파랑색이다 이러면서 여행책에서 이제 알게 되기는 했지만요. 이게 시장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념품으로도 되게 많이 사오는 눈인데요. 고대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되게 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 원시인들이 무서워한 어떤 그 존재가 악마의 눈이 있다라고 해요. 그 악마의 눈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구슬이 달린 악마의 눈 그림을 그린 파랑색 방패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악마의 눈이 가장 힘이 센 악마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악마들이요, 이 악마의 눈을 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즉 터키 사람들에게 이 악마의 눈은 부적 같은 게 됐겠죠. 나를 위험으로부터 어떤 불길한 일, 안 좋은 일,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부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악마의 눈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랑색은요,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컬러이기도 해요. 2015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파랑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청록색 같은 색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거의 파랑색 계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 군은 파랑색 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랑색 좋아하시나요? 서양에서는요, 이 파랑색이 빨강, 하양, 검정에 비해서는 좀 폄하되는 색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파랑색을 야만인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애도와 불운을 상징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초록이 불운의 상징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파랑이 불운의 상징이기도 하네요. 각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그림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성모 마리아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색, 파랑색 아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 하면은 블루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모 마리아 때문에 입고 온 건 아니지만요. 이 블루,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던 다른 색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어두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색인데요. 원래 이 그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파랑색 전의 성모 마리아는요. 이 어두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이 자식을 잃은 이 슬픈 마음 때문에 이 어두운 감정을 이렇게 어둡게 옷에 담아서 그려냈다라고 해요.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혔었는데요. 화가들이 울트라마린이라는 파랑색 물감을 만나고 나서 성모 마리아의 옷 컬러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 바꿔준 컬러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컬러가 울트라마린 물감으로 그려낸 성모 마리아의 옷이에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파랑색은 천상의 컬러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이 파랑색이 왜 천상의 컬러가 되었냐면 에보트 슈제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축에도 상당히 죄가 깊었는데 1130년에서 1140년대에 프랑스의 생드니 성당 재건축을 감독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 빛을 활용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파랑색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잘 활용을 해서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때 파랑색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파랑색은 신의 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랑색의 어떤 상징이 종교적인 상징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상의 컬러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런 색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랑색이 어떤 종교랑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화가 사소페라토가 그린 기도하는 성모예요. 깊은 기도의 산매경에 빠진 성모 마리아가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울트라마린이 활용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티지아노의 작품인데요. 디아니소스와 아리아드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면 울트라마린이 활용된 옷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하늘에 활용된 물감도 울트라마린의 컬러라고도 해요. 흐리게 표현되긴 했지만요.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파랑색을 얼마나 많이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파랑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파랑을 여러 가지 컬러로 좀 구분을 하지만요. 예술가들에게는요. 파랑의 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급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남동석으로 만든 싸고 탁한 청색을 쓰느니 파산하더라도 좋은 물감을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감의 가격은요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림 그리는 분 이야기 들어도 요즘도요 좋은 물감은 정말 많이 비싸다고 해요.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럼 울트라마린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알아봤는데요.
울트라마린의 가격은요, 합성 염료, 그러니까 그 싼 염료로 만든 물감에 무려 최대 2,500배나 했다라고 해요. 25배도 아니고 2,500배요. 엄청나죠? 183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 울트라마린의 1온스 가격은요, 1온스를 사려면 남성 노동자들이 11주 동안 일을 했어야 하는 만큼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11주 동안 일하고 울트라마린 물감 1온스 사는 거예요. 그럼 굶으면서 그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감 값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원을 받는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마음에 드는 예술가를 택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때 예술가들 중에 일부는 조건이 이 울트라마린에 물감을 쓰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을 정도로 물감 값이 상당히 비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물감, 요즘도 울트라마린 컬러는 아주 예쁘죠. 이번에는 파랑색과 심리, 색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올해의 컬러 뭔지 아세요? 올해의 컬러가 바로 이 블루입니다. 이 컬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팬톤에서 만든 올해의 컬러의 이름은요, 클래식 블루예요. 약간 딥한 느낌이 드는 약간 인디고 쪽으로 가려고 하는 파랑색인데요. 이 클래식 블루가 상징하는 어떤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자신감, 보호, 안정,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컬러라고도 해요. 실제로 파랑색이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파랑색 보면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특히 클래식 블루를 보니까 해지는 저녁 하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저녁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열린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랑색이 커뮤니케이션 컬러와 연관이 되는 것은 차크라 이론과 연관이 되는데요. 차크라 이론이라는 건 사람의 몸이 컬러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목이 파랑색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랑색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다 보면은 이 목의 기운이 강화가 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에서는 말이 좀 느린 아이에게도 파랑색을 많이 접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랑색은 목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컬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클래식 블루에 있는 컬러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색에는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색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웬 괴테 하시나요? 괴테는 색이랑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는 읽어보셨지만 색채로는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괴테가 10년 동안 색채를 연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파우스트를 쓰는 무렵에 중간에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요. 이 색채로는 색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뉴턴이 컬러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치면요, 괴테는 색채를 인문학적으로 밝혀낸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색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해서 색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아쉽게도 당시에 만들어낸 이 책은요,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과학주의가 우세했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색이랑 사람이랑 연관이 있다라는데 뭐 이것저것 내용은 많이 썼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요즘처럼 뇌파로 뭐 알파파 베타파로 설명할 수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 이거를 크게 과학 쪽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이렇게 연구를 해준 덕분에 많은 색채 연구가들이 큰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컬러가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괴테의 공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보색. 보색이 처음부터 제일 막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색이 있진 않았잖아요. 이 보색을 발견해낸 사람이 괴테입니다. 여기 괴테 색상은 보이시죠? 괴테가 색을 연구하면서 색에 반대가 되는 색들을 이렇게 배치를 잡아가지고 색상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괴테 색채론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파랑과 노랑입니다. 파랑과 노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퍼스널 컬러의 웜쿨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퍼스널 컬러 좀 아시는 분들은 파랑색 베이스, 노란색 베이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괴테가 퍼스널 컬러를 연구한 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파랑색은 차가운 느낌이 있고 노란색은 따뜻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내신 분이에요. 이런 이론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컬러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노랑과 파랑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괴테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노란색은 빛에서 나오는 컬러, 그다음 파랑색은 어두움에서 나오는 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색채 심리에서 나아가서 색에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랑색에서 긍정과 부정은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 한번 볼까요? 파랑색이 긍정적인 경우에는요, 시원한 느낌, 차가움, 또 해방감, 또 창조력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유로운 느낌, 안정,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파랑색이 점점점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함, 냉혹,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랑색이 우울함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 어디서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죠? 파랑색이 우울함으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랑색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보면요. 파랑색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성실함, 또 끈기, 신중하고요.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내향적으로 변해서 좀 소극적이 된다거나 혹은 굉장히 침체되고 또 억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랑색이 우울이라는 단어랑도 많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파랑색은 어두움에서 나오는 컬러라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색채를 일상에서 어떻게 테라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보면요. 파랑색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긴장하거나 흥분될 때 필요한 컬러입니다. 그때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완화해주고 이렇게 컴다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럴 때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컬러가 바로 파랑색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번에 파랑색 옷이나 어떤 파랑색 아이템들을 한번 좀 잘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차크라에서 보면 이 파랑색이 목의 에너지를 상승해 주기 때문에 소통 능력을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또 말을 또 잘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파랑색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열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더울 때 그냥 파란색 보기만 해도 사실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감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더울 때도 파란색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컬러 인문학 시간으로 잠깐 넘어가 봐서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파란색 책 여러분 표지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표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바로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행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여행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카페에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생각했던 여행할 때 그 기분을 정말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풀어내준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여행의 기분을 여행 출발의 그 기분을 알랭드 보통의 그 글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몇 초보다 더 해방감을 주는 시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활주로 출발점에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기계 안에서 창밖을 보면 낯익은 크기의 풍경이 길게 내다 보인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의 땅이다. 그때 갑자기 엔진의 억제된 진동과 더불어 우리는 완만하게 대기 속으로 솟아오르며 눈이 아무런 방해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거대한 시야가 열린다. 이런 이륙에는 심리적 쾌감도 있다. 비행기의 빠른 상승은 변화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우리는 비행기에 힘입어 영감을 얻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와 유사한 결정적인 변화를 상상하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지금 짓누르고 있는 많은 억압들 위로 솟구칠 수 있다고 상상한다.
이 위에 올라와야만 보이는 구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양의 상공 어딘가에서 우리가 아주 커다란 솜사탕 같은 섬을 지나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비행기에서 구름을 보면 고요가 찾아든다. 저 밑에는 적과 동료가 있고 우리의 공포나 비애가 얽힌 곳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지금은 아주 작다. 어떤가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 그거를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행 갈 때 이 책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가끔 내가 여행 가서 읽고 싶은 책, 내가 여행할 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책 한 권쯤 있으시면 여행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고흐와 피카소에게 블루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파랑색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우울하지 않나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늙은 기타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예술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술가들의 삶은 이렇게 쉽진 않았었나 봐요. 피카소가 정말 유명하지만 피카소도 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겠죠. 바로 이 시기에 피카소가 이렇게 파랑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청색시대에 피카소가 파랗게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절친한 친구의 자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무조건 그림은 다 파랑색으로만 그렸다고 해요. 아마 피카소 자신의 우울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컬러가 파랑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작품은 피카소의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청색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그림에서 푸른 계열이 되게 많이 느껴지죠. 한쪽에서는 보면은 나체 커플이 있죠. 네, 남녀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어떤 거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피카소에게는 아마 예술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케치에서 남자의 얼굴이 피카소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은 피카소가 그려낸 그림들, 이 컬러들 자체가 굉장히 어둡죠. 이 청색 시대를 거치고 나서 피카소는 다시 핑크빛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고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빛의 벙커를 항상 가는데요. 빛의 벙커가 미디어 아트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고흐 전시의 사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술가의 방,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예. 고흐가 아르에서 지냈던 그 시기가 고흐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그려진 이 방입니다. 이 당시에 고흐는요, 고갱과 같이 작업을 할 기대감에 엄청 들떠서 아주 희망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이 방에는 파랑색 벽이 눈에 띄는데요. 파랑색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희망적이고 뭔가 창조적이고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방을 그려내지 않을까 합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특히 파랑색을 잘 그림에 많이 그려내는데요. 물론 초록도 썼지만요. 이 아르에서의 그림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르의 공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 지형 자체가 공기 중에 불순물이 없이 아주 그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난히 색채들이 원색적이고 비비드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림들이 고흐의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죠. 이 그림은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밤이 느껴지죠. 이 파랑색, 어두운 파랑색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또 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흐는 두 가지 반대되는 색을 아주 잘 활용한 작가인데요. 이 보색을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림을 굉장히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을 그릴 때 우리는 이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환상적이지만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작가가 정말 자기가 고통스럽고 그 괴로움을 그림으로 승화해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다양한 파랑색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의 파랑색은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죠. 물론 밤을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고흐의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심리들이 이 컬러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 아시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호퍼도 여행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그림에서 그려낸 대부분은 감정 중에 하나는 고독, 외로움이라고 해요.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 외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이 장면은 어떤가요? 이런 곳에 여행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문을 열면 그냥 바다가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서 하루 정도 지내보면 얼마나 황홀할지 모르겠네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었어요.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은요, 두 권인데요. 나의 형 빈센트라는 책과 파란 시간을 아세요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나의 형 빈센트는요, 이세 히데코 그림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의 고흐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고흐의 동생 테오가 테오의 입장에서 고흐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림품은 물론 고흐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품은 전혀 다른데요. 글귀도 꽤 있고 빈센트의 어떤 인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림책, 이 책은 아이보다는 좀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 파랑색을 많이 좀 감상하기에도 좋은 책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고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 어떤가요? 밤이 되기 직전에 하늘의 파랑색이 이렇게 예쁜지 제가 여행 가서 또 보게 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떠오르는 책이 바로 파란 시간을 아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 에르보가 지은 책입니다. 파란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아름답게 동화적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렇게 어수룩해지는 이 시간대를 정말 아름다운 컬러로 잘 풀어낸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다 옮기진 못했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파란 시간이 정말 무슨 색으로 표현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랑색 시간 어떠셨나요? 잠시 하늘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 수업은 성공이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좀 파랑색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우리가 컬러를 잘 활용하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더욱더 많은 컬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슬기로운 컬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